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하나 외환은행 통합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유튜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합병 추진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하나 외환은행이 이제 합병에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먼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조기 통합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이번 논의는 노사가 법적 공방에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합병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인데요. 인수자 측인 하나은행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형태의 은행을 출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은행 상호는 외환은행을 뜻하는 KEB 또는 외환을 포함하기로 합의했고 2년 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영업권이 겹치는 점포수가 37개에 불과해 통합 이후에도 대규모 점포 감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의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두 은행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노사 간 대립과 그리고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떠한 모습으로 최종 합의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과정과 두 은행의 통합 합의서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두 은행이 합병에 동의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죠? 네, 일단 두 은행의 합병 과정을 정리하려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하나금융은 론스타에게 3조 9천억 원을 주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죠.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을 통해서 무려 4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하나금융은 본격적인 인수 과정에서 2012년 외환은행 노조와 이른바 217 합의를 맺습니다. 5년 동안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장기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지연된 상태에서 하나와 외환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하나금융 쪽에서 지난해 7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조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당연히 외환은행 노조 측에서는 217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요.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골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이었죠. 법원이 결정적으로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잡은 하나금융 측은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외환은행 직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외환은행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오랜 공방에 따른 피로감이 겹치면서 조기 통합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조 측도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접으면서 극적으로 통합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합의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는 9월 중에 출범할 통합은행의 이름에 외환 또 아니면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죠. KEB를 넣기로 했고요. 또 임금과 복리후생은 최소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또 인사제도도 최소한 2년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노동조합을 따로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별도의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 노조가 따로 유지되는 만큼 상당히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길고 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됐고요. 당장 협상이 마무리된 날 당국에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했고요. 오는 20일부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일단 합의문에는 두 은행의 통합 시기가 10월 1일까지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하나금융 측은 내부적으로 9월 1일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통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9월 중으로는 통합은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합은행은 자산 규모만 보면 국내 최대의 은행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개인 금융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하나은행과 기업 그리고 외환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이 통합된다는 점에서 이번 두 은행의 합병은 저금리로 장기 침체되어 있는 국내 은행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국내 리드뱅크로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것인데요. 통합은행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24개국 그리고 127개 지점을 갖추는 물리적 대형화가 이번 통합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지도 이슈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2025년까지 아시아권 5위 그리고 글로벌 40위권 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인 두 은행의 조직 문화를 어떠한 색깔로 통합해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느냐가 시장 경쟁력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이미지인 하나은행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외환은행의 조직 문화가 갈등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노노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은행의 통합만으로도 국내 은행권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인데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대형 통합에 따른 시장 경쟁력과 국내외 경쟁 전략은 무엇인지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외형만 놓고 보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총 자산이 289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우리 신한은행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지점도 127개로 늘어나면서 우리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제대로만 나온다면야 기존 은행업계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김정태 행장은 구체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5년간 1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우선 지난해 하나금융의 순이익이 9,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1조 원에 못 미쳤고요. 또 외환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통합만으로 극적인 실적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좀 있고요. 또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만큼 이질적인 두 은행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외환은행은 1967년이었죠. 한국은행에서 분리된 뒤에 다른 조직과 통합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왔던 하나은행, 당연히 정반대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임금 체계 등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두 은행의 격차가 커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1분기 외환은행의 직원들의 분기 평균 급여가 2,700만 원, 그리고 하나은행이 1,600만 원으로 무려 1,1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승진 문제 등에서도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이 단순히 덩치 키우기로 끝나면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외부의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되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은행권의 문턱이 낮아졌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새로 출범할 통합은행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하나외환은행의 규모의 경제가 과연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어 따라잡기와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받아쓰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어려운 맞춤법이 많아서 꽤 애를 먹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맞춤법도 어렵고 국어 시간이 까다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을 잘 익히게 되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글을 공부에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한글이 매우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여성 그룹의 신곡 제목이 심쿵해라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쿵쿵거린다 라는 뜻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국어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신조어가 많아지고 또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어서 국어 파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과 파괴되어가는 한글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는 일주일에 3번씩 한글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주에는 16회, 17회, 18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덤, 한턱, 회식에서 쓰이는 말을 주제로 한글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자료 화면을 통해 해당 방송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이를 자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준 다음 이 주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드라마, 뉴스, 오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 화면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부담감 없이 주제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매우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7회 방송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사람들 간의 말다툼에 관한 뉴스를 자료 화면으로 제시해 충돌하다와 의견 충돌의 비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자칫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말을 개념과 예시를 함께 설명해 주어 좋았던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종 정리라는 화면을 제시해 주어 해당 방송의 주제어와 이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는데요. 사람들이 글의 첫머리보다는 끝부분을 더 기억하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는 아름다운 한국어를 쉽고 재밌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인데요. 약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어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나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관련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에서는 이 이슈에 관해 진행자와 패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슈를 설명하는 첫머리에 여성 앵커가 화면에 비춰진 영상과 그래프, 자료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제시해 주어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격 토론으로 들어가서는 논설위원, 박사, 전 춘추관장으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칫 지루한 이야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자는 판넬을 이용하거나
적절한 질문이나 정리 멘트를 넣어주어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사 정치 관련 토론 프로그램은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소 과격한 어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유리 시사탕탕의 진행자는 이러한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거나 정리하는 등 매우 적절한 진행 솜씨를 뽐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유리 시사탕탕은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정통 시사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시사나 정치, 토론 등의 주제는 시청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유리 시사탕탕과 같이 진행자의 진행 능력이나 앞머리의 다양한 영상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구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나 화면에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노동당 대외정책 관철 관련 기사의 화면에 나온 사진에는 인물의 구분을 위해 해당 이름을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인데 하단의 배꼽 자막이 일부 인물의 이름을 가려서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울산 시민콜 관련 네트워크 기사에서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중요한 전화번호 등을 노출한 건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지역 번호는 표시됐지만 자막 앞에 지역을 나타내는 마크나 지명 등을 붙였으면 전국 단위로 시청하는 시민들이 어떤 지역의 기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나와 관련 있는 기사인지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14일에 있었던 여성 비하 랩 송민호 공식 사과 기사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저급한 표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라고 멘트를 하면서 문제가 된 해당 표현을 여과 없이 자막으로 표기한 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차세대 컴퓨터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된 자막이 그래픽 화면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사 전달을 보조하는 역할인 자료 화면에서 자막이 영상 일부를 가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기사의 기자 출연 화면에 직접 그래픽을 넣고 현장감을 살려 전달한 것은 가시성도 높이고 현장감도 살릴 수 있어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자막의 바탕색이 하얀색이었고 배경이 하얀 간판에 겹쳐 보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배경 화면 색깔에 따라 자막 등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민의 신문고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1401년 조선시대 태종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대궐 밖에 신문고, 즉 북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상소와 고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임금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싶은 백성의 북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소한 사건에 신문고를 이용한다거나 관리들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신분이 제한된 일부 백성들은 신문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신문고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자 백성들도 더 이상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 사회를 살고 있는 2015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신고,
정책 토론을 신청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0년 전 백성들이 임금에게 원통함을 알리기 위해 북을 쳤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중앙 및 모든 지방 행정기관과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규제개혁 신문고, 안전신문고, 청렴신문고, 관세청 규제개혁 신문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도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7월 9일부터 YTN 국민신문고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적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YTN 국민신문고는 매주 재능을 기부하는 진행자, 전문 기자, 그리고 글로벌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탐사 보도 진행과 다른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실시간 문자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대중성과 오락성을 염두에 두고 참신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정부의 노력처럼 언론사도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YTN의 국민신문고는 찬성과 반대로 논쟁하기 쉬운 주제를 시작하되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자 했던 문제의 본질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는 바로 공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신문고를 신뢰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문고가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언론은 정보 전달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만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서 시장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형식을 쇄신해 반짝 관심을 얻는 언론보다는 오랫동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충실한 언론을 신뢰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